300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미국 본토에서 전격적으로 체포된 사건 이후 전 세계는 해당 사태의 표면에 가려져 있던 복합적인 전략적 게임의 양상을 면밀히 주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술 유출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국은 어떠한 외교적 항의나 공개적인 대응 없이 미국의 경제 안보 기반을 매우 조용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은 현재 가장 은밀하면서도 가장 급진적인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기술적 침묵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해 국제 질서의 축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국제안보정책연구소에서 15년 동안 전략 분석가로 재직하고 있는 주일 보나르입니다. 저의 전문 영역은 아시아 지역의 군사 균형 변화를 추적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며 지난 15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 변동에 대한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연구를 개시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는데 당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힘의 균형이 급격히 재편되고 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독자적인 균형점을 모색하려는 각국의 노력들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근무 시절부터 아시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으며 특히 한반도 상황은 언제나 제 주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2년이었으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막 출범하던 시기였는데 서울의 역동적인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까지만 해도 한국을 독립적인 전략 행위자로 평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수행하는 국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수년간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이 국가의 변모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라는 정치적 격변을 잡는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국에 대한 저의 기존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전략가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한국을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파악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안보와 외교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중간급 국가로 치부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던 시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대개 중국과 일본을 독자적인 전략을 가진 주요 국가로 한국, 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반할 때 한국은 경제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라로 판단되었고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공했더라도 핵심 기술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 소재 아시아 센터의 동료들과 나누던 대화의 주된 내용도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주목할 만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여전히 수동적이며 미국이 원치 않으면 독자적인 행동이 불가능하다라는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관찰하면서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했을 때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한국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맞대응 대신 체계적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소재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으며 그 결과 1년도 차이되지 않아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이 단순히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결집하는 힘을 가진 나라임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울에서 포착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저의 기존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정책 전환을 넘어 지정학적 지진에 준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정부의 일시적 강경 노선으로 판단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훨씬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아시아 전략을 연구할 때 유럽 각국, 독일 베를린,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이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지만 이번에 감지된 한국의 움직임은 기존의 동맹국 패턴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보통 동맹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을 때는 예측 가능한 패턴이 존재하지만 이번 경우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런던 채텀하우스의 아시아 담당 연구원과 나눈 대화에서 그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인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베를린 독일 국제정치연구소 동료 역시 한국이 드디어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한국 정부의 언어 사용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동맹 국가의 협력을 통해와 같은 표현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국익을 기준으로 주권적 판단에 따라와 같은 표현들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법의 변화로 여겼지만 언어의 변화는 언제나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법이므로 이는 근본적인 신호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 문서들을 분석해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거의 모든 주요 정책 문서에서 미국과의 공조나 협력이 전제 조건처럼 언급되었지만 최근 문서들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판단이나 국익 우선이라는 표현들이 훨씬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문체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비공식 안보 포럼에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직 국방부 고위 관료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SMA 협상에서 완전히 손을 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향후 2년 이내에 주한미군 28,000명 전원을 철수시키는 것을 공식 국가전략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SMA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한미 동맹의 근간을 이루는 사안이며 주한미군 전면 철수는 70년 이상 지속된 한미 관계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글로벌 안보 질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 관료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SMA 협상에서 양보해온 주된 이유는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안보 의존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완벽히 갖추었으며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한국이 이토록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증액하라고 요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당시 내부적으로 과연 이러한 관계가 지속 가능한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끌려다녀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해야 할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기에 한국 역시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포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프라이빗 클럽에서 외교, 국방, 경제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분위기는 매우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수년간 준비해온 계획이 드디어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묘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화 중에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정부의 이러한 계획 수립이 최근 몇 달 사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외교관 출신 인사는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보호해야 할 대상, 관리해야 할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의 변화가 단순한 반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냉정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미동맹은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마땅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경험은 일방적인 관계에 가깝다. 미국의 이직은 항상 우선시되는 반면 한국의 이익은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잦았고 이런 관계로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국은 이미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 경제력, 심지어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럼에도 1960년대식 관계를 유지하라고 요구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용한 준비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갈등을 빚을 때와 달리 감정적이거나 성급한 모습이 전혀 없었으며 모든 것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마치 수년간 준비한 시나리오를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가 과거 나토에서 탈퇴할 때와 유사한 방식이었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드골 대통령 당시의 감정적, 이념적 색채가 강했던 방식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실용적이며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들은 내용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정체성 전환에 관한 서사였습니다. 청담동 클럽에서 만난 한 재벌 최고 경영자 CEO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00명 한국 기술자, 미국 본토 정역 체포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모든 것의 병옥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술을 획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경제 안보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모든 데이터가 물리적 단절 상태로 설계되어 LS 외부 접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며 체포된 기술자들은 미국 땅에서 단 한 줄의 소스 코드도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CEO는 이어서 사실 그 고도의 보안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구축된 것이 아니며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들이 조용히 준비해온 결과물입니다. 미국이 언젠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 탈취를 시도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으며 화웨이 사건이나 틱톡 사건을 보면서 우리 역시 표적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지 이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비공식적으로 기술 주권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핵심 기술들을 미국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고 독자적인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기업만 참여했으나 점차 확산되어 현재는 거의 모든 주요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했던 요소는 데이터 보안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핵심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시스템에 저장되었고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물리적으로 한국에 와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상시에는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보안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된 기술 주권 보호 시스템이었으며 서구 기업들의 개별적인 접근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준비였습니다. 서구 기업들은 보통 개별적으로 보안을 준비하지만 한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CEO는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직원들의 의식을 꼽았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압박이나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명확히 분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은 이 둘을 자연스럽게 통합하고 있는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음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신입사원부터 모든 직원에게 보안의식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한국 기술자들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 했으나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은 놀라웠으며, 이는 개인의 의지력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한 희생정신과 국가적 차원의 완벽한 준비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기술 주권이라는 개념이 구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국가적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의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협력 문화는 한국만의 독특한 강점이며, 이는 유교 문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을 동일 선상에서 이해하는 문화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됩니다. 얼마 후 저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인근의 외교정책연구소를 방문하여 전직 외교부 고위 인사와 비밀 회동을 가졌는데, 그분이 보여준 자료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응책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국가 전략의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암호화된 정부 기밀 문건들을 보여주었는데, SMA 이후의 기관별 이행 로드맵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비상 대응 계획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완성도를 볼 때 이러한 계획들이 첨부 최근에 급조된 것이 아님이 명백했으며, 아마도 몇 년 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라는 그의 설명에서 저는 한국의 비전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포괄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대응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 문서들 중 한국형 자주 국방체제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을 극대화하여 활용한 완전히 새로운 방어 개념이었는데, 비대칭 전력, 첨단 기술의 활용,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건인 동북아시아 평화 안보 구상은 더욱 야심찬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안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는 것이었으며, 미국 중심도 중국 중심도 아닌 진정한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 측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쪽은 협상 테이블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 자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근본적인지 깨달았습니다. 기존 동맹 관계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는 70년간 지속된 한미동맹 체제는 분명 한국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역량과 지위에 부합하지 않는 구시대적 체제가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여 지역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함에도 여전히 과거 방식에 매달리고 있어 우리가 먼저 변화의 길을 제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은 이제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히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완벽히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도 중국에 종속되는 것도 아닌 완전한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그는 한국의 역량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이며 기술력은 일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K-팝, K-드라마를 통한 소프트 파워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군사력 역시 재래식 전력으로는 세계 6위 수준이며 방산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역량을 갖춘 나라가 여전히 타국에 의존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문이었습니다. 정부 청사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와 함께 한국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모든 계획이 반미 감정이 아닌 철저한 현실 분석에 기반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또한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해 분석해 주었습니다. 냉전 시대와 달리 지금은 위협의 양상이 사이버 공격, 경제 제재, 기술 패권 경쟁, 정보 조작 등 훨씬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군사 동맹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국력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자율성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 측의 예상치 못한 당황과 대응 실패였습니다. 70년 이상 지속된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처럼 주도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는 동맹에서 자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오판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 외교관은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1950년대나 1960년대의 한국, 즉 도움이 필요하고 보호받아야 할 나라로 보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런 나라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입지 상용화, 온라인 교육 시스템, 비대면 서비스 등에서 미국보다 훨씬 선두에 있으며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준 K-방역 모델 역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무시하고 여전히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를 고수하려 하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난 현직 군 출신 전략가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신뢰 가능한 우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탈취하려 했고 이를 위해 자국의 법체계를 무기 삼아 동맹국을 협박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 왜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발이 아닌 신뢰 기반 동맹의 전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된 상황에서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K2 전차, KF-21 전투기, 천공 미사일 시스템 등은 모두 순수 한국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단순히 미국이나 유럽 무기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전술 환경에 최적화된 독창적인 시스템들입니다. 그는 동맹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미국은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었으며 필요할 때는 지원하고 필요 없을 때는 압박하는 관계였기에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이라면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보를 미국 없이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전, 드론 방어, AI 기반 통제 체계까지 독자적으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 주한미군의 모든 임무 영역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그는 한국의 첨단 방어 기술,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모든 방어 자산을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
이것은 미국조차 완전히 구현하지 못한 차세대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방어 분야에서도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으며 실전 검증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 기술이 단순히 서구 기술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사드나 패트리어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산악 지역과 도서 지역, 스을, 걸 오히려 방어 자산으로 활용하는 독창적인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이 철수해도 한국은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가의 말에는 외부 의존에서 안전 자립으로 전환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원 역시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미국식 방어 체제보다는 한국 고유의 방어 체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미국 방식에 맞추어 왔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라는 방어에 유리한 특성이 있으며 전국토가 적의 화력권 안에 있다는 단점을 역이용하면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방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체류하던 중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시간 새벽 4시 300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정력 체포되는 작전이 실행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비자 위반 단속이라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압박 작전이었습니다. 반도체, AI, 양자 암호, 국방용 부품까지 한국의 미래기술 전 분야가 표적이 되었으며 이는 행정 처분이 아닌 기술 탈취를 위한 사전 계획된 압박이었습니다. 작전의 규모와 정밀함을 볼 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으며 각 분야별 핵심 인물들을 정확히 선별하여 동시 체포한 것은 몇 개월간 준비된 작전이라는 것이 명백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각 지역 경찰청이 완벽하게 협조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체포 명단에는 반도체 설계 전문가, AI 알고리즘 개발자, 양자 컴퓨팅 연구원, 5G 네트워크 엔지니어, 배터리 기술자, 로봇 공학자 등 한국의 차세대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모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포 시점 역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는데 이는 본국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계산하지 못한 치명적인 오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압박에 굴복하는 파트너로 오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워싱턴의 한 정치인은 한국은 결국 우리가 필요한 나라다. 몇 명 잡아들이면 금방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러한 구시대적 인식이 바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작전에 참여했던 한 FBI 관계자는 우리는 이 작전이 48시간 내에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했다. 과거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 정도 압박을 가하면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요청해 오는 것이 보통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24시간 내에 공식 항의를 해오고 48시간 내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72시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어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체포된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완벽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AI 기반 위성 영상 해석 알고리즘 설계자는 37시간이 넘는 신문 과정 동안 단 한 단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정말 놀라웠다. 그들은 마치 훈련을 받은 것처럼 완벽하게 침묵을 유지했고 어떤 회유나 압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력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은 300명 전원이 예외 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으며 마치 하나의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는 동시에 변호사 요청, 영사 접견 요구, 통역 서비스 신청 등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워싱턴 인근 비공개 시설에서의 신문 과정을 통해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투철한 보안 의식과 애국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인증, 국내 서버 접근 제한, 원격 자동식 삭제까지 완벽한 다층 방어 구조가 작동했고, 미국 측은 눈앞에 정보가 있어도 단 하나도 다운로드하거나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하드웨어는 확보했지만 내용에는 전혀 진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적 우연이 아닌 한국 내부의 전략적 기술 이전 방지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FBI 기술 분석관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한국 시스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단순히 암호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은 외부 침입뿐만 아니라 내부제에 의한 정보 유출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특히 모든 핵심 데이터가 완전히 분리된 독립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내부 네트워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해당 시설에 가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고 조국을 위한 침묵의 숭고함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확인되었습니다. 체포된 기술자들 중 한 명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매우 철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사명과 미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들이 단순히 직업인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이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한국 문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침묵했기에 한국의 기술은 유출되지 않았고 미국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워싱턴 내부의 DHS 고위 관료들이 백악관의 작전 실패를 보고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협조적인 파트너가 아니다 라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긴급회의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했다. 계획대로라면 48시간 내에 한국 정부에서 협상 요청이 와야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참석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한국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정체성으로 회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기술은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는 국가 자산이라는 인식이 바로 한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던 것입니다. 구금된 기술자들의 의연한 모습과 변호인을 통한 철학적 메시지는 워싱턴 정가의 당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으며 미국의 힘이 무력화되는 순간을 목격하며 한국 기술 주권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성명 발표, 외교적 하향이, 긴급 대사 초치 같은 전통적 대응이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침묵 속에 준비된 무수한 방역의 서막이었습니다. 서울 청와대 용산 집무실, 주변의 분위기도 흥미로웠는데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위기 상황임에도 동요하지 않는 한국의 자신감을 과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는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으며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기관들은 미국 연구센터와의 협력을 일시적으로 보류하기 시작했으며 기술 공유 중단, 검토 없는 기술 요청 거절 등이 내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보낸 기술 협력 요청서들은 모두 무응답 처리되었습니다. 한 미국 상무 관계자는 갑자기 한국 측에서 답이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거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정중한 절차상 무응답이라는 정교한 전략으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았고 감정적인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 누구도 한국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며 시간을 끄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대응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차단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서울 외교가의 미묘한 대응 방식을 지켜보면서 격렬한 반발 대신 선택한 조용한 단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연기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상의 문제인 것처럼 포장되었습니다. 한 한국 외교관은 우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며 다만 우리의 이익에 맞지 않는 협력은 재검토하는 것뿐이다. 이는 모든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빌미도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외교관은 우리는 누구와도 적대하지 않으며 다만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만을 원할 뿐이다. 일방적인 관계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접근 방식을 한국 외교의 새로운 특징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한국 정부의 기술 이전 관련 제도 정비에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 및 외부 협력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한국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3년간 한국 기술인에 대한 법적 조치 금지 조건을 포함시켰고 모든 협력 자료는 한국 내 서버에 저장해야 하며 2단계 국가기관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기술 주권 확보와 내재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만을 정조준한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들을 검토한 기업의 법무팀 관계자는 조건들이 너무 까다로워져 사실상 협력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 항의할 수도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영리한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국가 핵심 기술 보호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이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공식 항의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이 단 한 줄의 감정적 표현 없이 모든 것을 법적, 기술적 기준 강화라는 명분으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국제 표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것뿐이며 유럽의 GDPR,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 등을 참고하여 한국에 맞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라는 명분론적 접근이 정말 절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자발적 탈미국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은 GPU 서버 대신 국산화 계획으로 전환했고 해양 안보 기술 기업들은 미국 보안 네트워크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한 AI 스타트업 CEO는 우리 데이터를 외부 시스템에 더 이상 올려둘 수 없다는 내부 윤리 기준 때문이었다. 고객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주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용히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표면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넘어 미국의 기술 제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LG 역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들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유럽이나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아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탈미국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아부다비 지점을 설립하여 미국 은행망 의존도를 5% 미만으로 줄인 기업들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새로운 협력 구조를 통해 미국 금융제재의 가능성을 무력화시킨 전략이었습니다. 한 대기업 CFO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아부다비 국제금융센터를 활용했는데 이곳은 영국 법 체계를 따르므로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며 무엇보다 미국의 금융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공공과 민간 양축은 미국과의 데이터, 기술, 시스템 연결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기술을 국가 정체성으로 승화시켰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자발적 탈미국화 움직임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민 전체의 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계의 움직임도 흥미로웠는데 여러 대학들이 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는 공동 연구 중 일부를 유럽 대학들과의 협력으로 전환했으며 카이스트와 연세대, 고려대 역시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전략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는 진정한 학문적 독립 없이는 국가적 독립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학문적 전통과 방법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모이면서 한국 전체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국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냉정한 현실 판단에 기반한 자구책이었습니다. 뉴욕 투자펀드 간담회에서는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미국 반도체 ETF와 AI 기술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급락하기 시작했고 참가자 중 한 명이 서울 쪽에서 뭔가 빠진 느낌이야.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하나둘씩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어. 직접적인 발표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협력이 중단되고 있는 것 같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과 연계된 미국 기업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부담하게 되면서 자금 흐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헤지펀드 매니저는 한국이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투자하기 어려워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상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기술산업안보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은 왜 한국을 자극했습니까? 왜 협력국의 엔지니어들을 무리하게 체포해서 지금의 난리를 초래해냈냐는 말입니다. 라고 백악관을 질타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자문은 동맹이 여전히 굳건하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측 내부 문건에는 우리는 과거처럼 아시아 동맹국을 종속적 협력자로만 간주했으며 기술이 국가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또 다른 증언은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전략적이며 그 침묵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내부 분열과 책임 공방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뒤늦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한국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다. 그들이 항상 우리 편에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지만 동맹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한 전직 국무부, 기후 고위 관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할 때가 왔다. 더 이상 보호자 피보호자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연설에서 한국 언급이 사라진 것 역시 워싱턴 엘리트들의 당황과 혼란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금 한국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잘못 말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일단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펜타곤 내부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펜타곤 전략기획부의 한 지인은 지금 내부에서는 이 사태를 단순한 외교 실수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사실상 우리와의 기술 안보 연계를 전략적 종료 단계로 이끌고 있다고 판단한다. AI 기반 정밀 타격 시스템이 미군 전술 운용 능력과 직결되는데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중단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으며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펜타곤 관계자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방어 시스템들이 우리 것보다 앞서 있는 부분들이 있으며 특히 사이버 방어와 드론 대응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실전 검증을 거친 것들이 많기에 이론적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펜타곤의 기술 의존도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한국 없는 미국 안보 시스템의 구조적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급변했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국가별 전략 자율성 지수에서 한국이 상위 5위,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다음 베이징시에 진입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지수는 외부 압력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국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국이 감정적 대응 대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했기에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외교정책 브리핑에서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술과 안보의 자주성을 동시에 성취한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 SBT는 동맹 이웃 시대의 전략기라는 제목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반경했고 프랑스 외교부 안보전략센터는 주권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동맹이나 협정의 피보트가 아니라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기준점이다. 라는 독일 외교관의 평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방위산업청에서 확인한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8개국으로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다른 나라의 안보까지 공급할 수 있는 입장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여 현재 세계 5위권 안에 안착했으며 현지 맞춤형 개발,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을 포함하는 풀 패키지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방위산업청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파는 것이며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전 검증된 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신속한 납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순히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현지 상황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TC침 고등훈련기, 수리온 헬기 등의 수출 성과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각국 무관들은 한국 기술에 감탄하며 미국은 비싸고 러시아는 불안하며 유럽은 느리다. 하지만 한국은 믿을 수 있고 빠르며 현실적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국방장관은 한국 기술의 장점을 실정에 맞게 조정해 준다는 점으로 꼽았으며 남미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과 일하면서 파트너십 관계를 추구한다는 점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동유럽 무관은 한국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이며 서구 무기의 80% 성능의 50%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게다가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까지 지원해주니 더할 나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의 방어를 판매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한국을 겨냥한 3단계 보복 시나리오 무역, 외교, 금융 조치가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들려왔지만 한국은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축된 다각화 체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금융 압박을 시도했으나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는 이미 5%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한 한국 기업 CFO는 우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리스크 분산을 준비해 왔으며 지금은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LG 등 주요 기업들의 지역별 매출 비중이 미국 약 15% 수준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은 더 이상 압박을 통해 방향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한국 외교 관료의 비공식 발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우리가 반응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통적 압박 수단들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한국의 완벽한 대비 체제가 얼마나 치밀했다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부다비 지점을 통한 탈러 전략과 침묵으로 대응하는 한국의 지혜는 미국의 화살이 허공을 가르게 만들었습니다. 한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정말 놀랍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한국은 이미 다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놨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런 접근 방식이 다른 동맹국, 일본이나 호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언론과의 비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 나라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 안보를 정의하려는 첫 번째 세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국 정부 언어의 변화와 한미 공조해서 국익 기준 판단은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닌 국가 주체성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한미연합방위라는 표현이 한국형 통합 방위 구조로 중심축이 이동한 것을 보며 저는 이를 침묵의 헌법 개정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헌법을 바꾸지 않았으며 다만 헌법 정신을 더 온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조정한 것일 뿐이다. 진정한 자주 독립이야말로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60대 여성분의 도와준다는 말이 더 무섭게 느껴져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말씀은 국민의식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주는 증언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정신적 독립을 이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주권의식의 확산과 조용하지만 강력한 철학의 확산을 목격하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안보를 재해석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이 결정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모든 편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한국 사회의 일체감이었습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우리는 반미가 아니다. 다만 진정한 상호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원할 뿐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성찰의 결과였습니다. 몇 달 더 서울에 머무는 동안 교육 분야에서도 자주적 학문 연구를 강조하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는 서구 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적 사고와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야 진정한 학문적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원은 기술 개발에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래야 진정한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분야에서도 K-팝, K-드라마의 성공을 넘어 K-철학, K-사이언스라 부를 만한 독창적인 사상과 기술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은 모방이 아니라 창조에서 나오며 이제는 우리 것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리는 시대가 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없이는 글로벌 산업이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한국은 이제 글로벌 경제의 허브가 되었으며 단순히 제조업 기지가 아니라 기술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과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의 리더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단순히 미국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체의 패러다임을 의존에서 자립으로, 모방에서 창조로, 생존에서 기여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변화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 모델은 중간급 국가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대국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한국을 독자적인 외교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일본은 한국의 독립적 행보를 경계하면서도 아시아 국가로서 서구에 종속되지 않는 모습에서 자극을 받는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반응 또한 미군 철수는 유리하지만 한국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이자 위협으로 신중하게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중간 국가가 아니라 21세기 아시아 평화의 핵심 플레이어임을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보인 대한민국의 놀라운 전략적 가치와 균형 감각,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의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파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었으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강대국에 맞서 싸우는 대신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이나 군사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지만 이것은 아마도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진정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후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경제적 기적이 아닌 정신적, 문화적 기적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여러분의 나라는 기술과 안보, 경제와 외교, 모든 면에서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워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 전체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 모든 변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 지혜가 오늘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큰 성취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더욱 놀라운 발전이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의 모습은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으며, 이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21세기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전략적 변화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으니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벅벅과 알림 설정, 첨파이원을 통해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또한 이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한국의 침묵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